1901년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은 모두 연미복을 갖춰 입었고 연회에는 전체 요리에 이어 프랑스식 고급 요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윽고 스웨덴 왕실에서 수상자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행사의 정점을 알려야 할 수상자가 주최 측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는 독일인이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렌트겐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방사선을 발견한 비렐름 콘라드 렌트겐이었습니다.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지만 사실 그는 외향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조용하고 괴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가 화려한 무대보다는 자신이 속한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의 조용한 실험실을 훨씬 더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허조차 내지 않았을 만큼 명예나 돈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실험에만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그는 시상식에 마지못해 참석하긴 했지만 주최 측의 바람과는 달리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이루어야 할 연설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짧은 감사 인사를 중얼거리듯 남기고는 곧바로 무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최 측만 렌트겐의 태도에 당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수상을 기다렸던 많은 독일인들도 조금 더 화려한 행사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방사선을 발견했을 당시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름 2세는 직접 그에게 전보를 보내 조국 독일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당시 독일 제국에서 과학은 국가의 영광, 명예, 자부심, 그리고 경제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렌트겐을 시작으로 1901년부터 10년까지 3명의 물리학자, 5명의 화학자, 4명의 의학자가 독일인이었다는 사실이 독일에서 얼마나 뜨거운 반향을 불러왔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세기 말 들어 자연과학은 단지 대학 안의 학문에 머물지 않고 경제적 성공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다가 얼마 후에는 프랑스를 역전했고 특히 화학, 제약, 전기공업 등 당시 새롭게 부상한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19세기 초만 해도 오늘날의 독일 지역은 수많은 소국들로 나뉘어 있었고 이 안에서는 각자 측정 단위와 화폐도 달라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는 교육 제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며 이전까지 45개였던 대학 중 절반가량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당시 구체제가 모든 면에서 실패한 것이 명확해지자 프로이센의 왕은 점차 개혁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렐름 폰 훔볼트가 이끄는 개혁가들은 교육제도 역시 근본부터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이센에서는 이전까지 유명무실했던 의무 교육제도를 실제로 시행해 옮겼습니다. 이는 눈에 띄는 변화를 낳았는데 1800년 무렵 독일어권 성인 인구 중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25%에 불과했지만 1840년에는 40%, 그리고 19세기 말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문해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훔볼트는 대학 교육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훔볼트의 생각을 지지하는 이들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도서관과 실험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모델은 1824년 기센에서 시범적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스투스 폰 리빗이라는 화학자의 사례는 흥미로운데요. 사실 처음에 그가 실험실에 필요한 여러 장비를 요청했을 때만 해도 대학 측은 한 화학자를 위해 값비싼 실험실과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는 생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리빗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장비의 일부를 자비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으로 리빗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것이 인정된 이후 점차 더 나은 실험실 환경이 갖춰졌고 그 결과 그의 실험실에서는 수많은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식물이 생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밝혀냈고 그중 단 하나의 무기질만 부족해도 식물의 성장이 크게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농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고 농부들은 비료를 활용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1870년 독일 농민들의 밀 생산량은 20년 전보다 무려 4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근은 더 이상 일상적인 공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일 사회가 이런 경험을 하며 잘 갖춰진 실험실과 체계적인 연구 환경이 있다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과정 속에서 과학적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발명이라는 방법이 발명되었다 라는 말이 이런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연구실의 성과는 곧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의 발명과 발견이 상품의 개발에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곧 자체적인 실험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대표적인 제약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바이엘은 1896년 한 해 동안 2378종의 새로운 염료를 만들어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실험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상업과 산업을 뒤흔드는 새로운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계가 화학자, 물리학자, 전기공학자 등 새로운 고급 과학 인재를 점점 필요로 하게 되면서 독일의 고등교육 체계가 전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1875년부터 1913년 사이 기술대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했고 일반 대학교의 자연과학 계열 전공자 수도 1875년까지는 800여 명에 불과했지만 1913년에는 4,000명이 넘었습니다. 기업들 역시 단순히 졸업자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소에 기부금과 장학금을 지원했고 고액 자문계약 형식을 통해 유능한 연구자들과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 제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흐름에 당연히 주목했고 과학적 성공이 단순히 명예나 자부심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며 사회적 안정까지 보장할 수 있는 일종의 투자처이자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쏟아진 기대와 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0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로베르트 코흐는 결핵과 콜레라의 병원체를 밝혀내며 의학사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91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프리츠 하버는 수소와 질소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하고 대량의 식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비료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또한 너무 실용적인 분야에만 연구가 집중될까 우려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기관들을 설립하고 뛰어난 연구자들을 데려왔는데 오늘날 막스 플랑크 연구소로 잘 알려진 카이저 빌헬름 협회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런 독일 과학의 위상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다름 아닌 1933년 나치의 집권이었습니다.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외국으로 내모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되었던 프리츠 하버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영국으로 망명해야 했고 아인슈타인은 해임 통보를 받기 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독일의 대표적 학자들이 미국으로 향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세계 과학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1951년부터 60년 사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0명 중 10명, 화학자 13명 중 5명, 의학자 19명 중 12명이 미국 출신일 정도였습니다. 독일 제국 시기 학문의 발전은 잘 설계된 교육 정책과 연구 환경, 그리고 학문과 실용성을 잇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잘못된 세력이 집권할 경우 오랜 기간 공들여 발전해온 체계가 얼마나 비가역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즉 수십 년 혹은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학문적 기반이 편협한 이념과 차별, 억압의 정치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결국 지식과 학문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사회와 정치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독일의 경험은 바로 이 점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역사적 교훈을 남깁니다.